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 이 정책 수단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 수단을 우리가 좀 여기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정책 수단은 과거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간료제. 간료제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세 가지 접근 방법밖에 없었던 거고, 최근에 거버넌스 시대에는 정책 실현 수단들이 대단히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 기업도 활용되고, 그리고 NGO도 활용되고, 공공기관까지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정책 수단들이 아주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살라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책의 수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정책 수단을 구분하고, 가시성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 수단을 구분해 나가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딱 이것만 나와요. 직접 수단이냐 간접 수단이냐, 이 직접성의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를 해 나갈 건데, 먼저 전통적 접근법부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선생님 살라몬도 외울 필요 없고 비동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였냐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규제, 유인, 정보 제공, 이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규제는 규제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인 정책이 뭐겠어요? 보조금 지급 정책이겠죠. 보조금 지급 정책이 바로 배분 정책입니다. 배분. 여러분 보조금 그럼 무조건 재분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배분 정책이야. 보조금 지급 정책은. 여러분이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면 이게 재분배 정책이에요? 분배 정책이에요? 아, 분배 정책이지.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니 가난합니까? 여기 회장님 만나봐. 여기 중소기업이지 이게 대기업이야? 가서 물어봐 회장님한테. 불쌍하고 가난하고 하루 세끼 먹기 힘드시냐고. 돈이 막 1,000억 가까이 가지고 계시고 막 이럴 텐데 자산만 해도. 그게 왜 중소기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재분배 정책이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재분배 정책인 거고,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대학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어떤 단체, 연구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게 다 유인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야. 지원이잖아. 유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전통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하고 배분 정책이 가장 전통적인 정책 수단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 정부가 하는 방법은 국민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유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뭐야?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 접근 방법은 세 개입니다. 규제 정책이 있고, 규제적 도구가 있고, 배분 정책, 바로 유인적 도구가 있고, 정보적 도구가 있다.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있는 말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규제 정책은 주로 채찍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인적 도구는 당근,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은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설교. 설교는 바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어느 쪽으로 유인해 나가는 것이죠. 뭐 담배의 해악을 설명을 해서 담배를 피지 않는 쪽으로 유인해 나간 거는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현대적 접근에서는 이제 살라몬이 13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을 봐보면 정책 수단이 제공하는 산출물과 이게 중요하죠. 그걸 전달하는 주체. 그러니까 뭐야?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직접성이 낮아지는 거고,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면 뭐야? 바로 직접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달 주체를 가지고 주로 나눠요. 전달 주체. 생산하는 산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직접성과 간접성의 경우에는 전달 주체를 중시합니다. 정부가 직접 전달하면 직접성이 높고, 민간 기업을 활용하게 되면 직접성이 낮고, 그러니까 전달 체제, 이걸 전제로 해서 1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두셔야 돼요. 살라몬은 정책 수단이 제공하는 산출물과 그걸 전달하는 전달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쳐놓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접성에 따른 정책 수단 분류가 있는데, 직접성에 따른 정책 수단 분류는 직접성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면 직접성이 높은 거예요. 민간을 유도해가지고 민간에게 생산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성의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쉽게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제시를 해보면, 민간 위탁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게 정부의 서비스 공급권을 넘긴 거예요. 생산권을 넘긴 거예요. 민간에게 넘긴 거겠지. 그럼 민간 위탁이면 전부 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정부가 직접 하면 직접성의 정도가 높고, 민간을 활용하면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이니까 당연히 민간 위탁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위탁은 당연히 직접성의 정도가 낮지. 그러지 않겠어요? 민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민간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야? 계약, 보조금 지급, 바우처, 전부 다 직접성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보조금, 이게 보조금 지급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바우처, 이거 민간 위탁이잖아요. 계약, 민간 위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조세 감면이죠. 그렇잖아요. 보조금 주는 거나 내야 될 돈을 안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세지출 예산제도 나중에 재무행정에서 다 공부하잖아요. 조세지출은 뭐다? 바로 조세에 대한 감면액인데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같이. 이 네 개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거하고 높은 이 두 개를 묶어서 공부합니다. 이건 뭐야? 높지 않음.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고 두 개로 나눠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지 않는 것에 누가 다 들어가는 거야? 민간 위탁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비교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기업은, 여기서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이야기해요. 우편 우체국 예금,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공기업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습니다. 어디 갔지? 공기업. 그리고 이거하고 대비해서 봐야 될 게 정부 출자 기업이에요. 정부 출자 기업은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서 공부해야 돼요. 정부 출자 기업은 정부가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주식을. 근데 50% 미만 가지고 있을 때 정부 출자 기업이에요. 어차피 그 기업은 정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주주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한 20%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의 의사가 20% 정도는 발현될 수 있겠지. 그렇죠? 나머지 80%의 주주들에 의해서 또 그 내용이 바꿔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기업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여기서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출자 기업은 국가가 5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 왜? 정부의 의사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예요. 경제적 규제는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허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허가를 받고 공무원들에게 특허 신청서를 내가지고 특허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직접 해요. 그러나 사회적 규제를 정부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 민간에게 넘겨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아버지가 2년마다 자동차 점검을 받잖아요. 그게 자동차 안전 규제입니다. 2년마다. 그럼 어떻게? 정부가 지정한 민간 정비소에 가가지고 점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스 안전 검침원이 옵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스 안전 규제인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특정 민간 단체에게 이임을 해놓고 그 민간 단체가 하는 거예요. 가스안전공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부다 아니다를 뭐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부의 구성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스안전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단에 국가가 뭘 넘겨준 거예요? 가스안전규제권을 넘겨준 거고 그 공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회적 규제가 안전규제라는 것은 다 알죠. 안전규제는,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 뭐예요? 민간단체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호 참사 때도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선박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성급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건 민간단체예요. 대부분 그게 왜 그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냐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거기로 재취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박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박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선박의 과적,
너무 가적이 심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에서 좀 잘못이 이루어진 거라. 거기에서 규제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국 성급 뭐 난리 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 규제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선박 안전 규제 그러면 일일이 배를 타보고 이게 뭐 안전하냐 마냐, 비행기 항공 안전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스 안전 규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안전 규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단체 넘깁니다. 공무원이 하기 싫어해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누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사회적 규제는 민간 단체에게 넘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안전 규제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규제 유형으로 따지면 공동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규제는 뭐예요?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민간 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넘겨주면 그 민간 단체가 민간을 규제하는 것을 공동규제라 그러죠. 직접 규제, 그 다음에 자율규제, 공동규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는 뭐 한다? 바로 민간의 단체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주면 이거는 정부 직접성이 높습니다. 근데 국가가 보증만 서준다. 국민은행이 빌려주고 국가는 보증만 서준다. 이러면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대출하고 대출 보증을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몇 개 없잖아요. 첫째, 손해책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이명호 선생님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하고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차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원래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국민의 생명권 보호거든요. 근데 이명훈이가 사고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럼 이건 원래 국가 책임이지. 원래는 국가 책임인 거야, 그것도. 근데 그거 국가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이명훈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명훈이가 보상해주도록 돼 있죠. 손해배상. 그렇죠? 그건 뭐야? 국가의 의도대로 민간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민간 행위자들에게.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고를 낸 민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민간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건데 이명훈이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가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옆차하고 사고를 내서 옆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더라도 많은 의료비가 소모됐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명훈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고를 낸 민간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거예요. 손해책임법.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 손해, 선박 손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벌금도 민간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이 행동하게 되니까 민간 행위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벌금도.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벌금하고 손해책임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건 행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고 여기는 벌가금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벌가금이든 손해책임법이든 민간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하고 벌가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성의 정도가 높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거 몇 개를 봐야 되는데 이거 봐봅니다. 정부 소비는 정부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매는 당연히 직접성의 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건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정보 제공. 여기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 정보적 도구. 이건 전통적인 정부의 정책 수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불량식품을 만들어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죠. 전통적 정부 접근 방법은 이건 정부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버넌스 시대가 되면서 민간을 활용하면서 이런 정책 수단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 접근 방법은 전부 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정부가 유인을 하고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전통적 접근 방법은 당연히 직접성의 정도가 높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험. 이 보험은 의료보험이죠. 또 국민연금보험 뭐 이런 의료보험 이런 것들, 고용보험 이런 것들인데,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 그럼 의료보험공단은 이거는 민간인 신분이에요? 아니면 정부 신분이에요? 민간이냐 아니냐는 뭐라 그랬어요? 구성원이 공무원이냐 회사원이냐를 보면 돼요. 당연히 의료보험공단은 민간인 신분이죠. 민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웃기게 만들어놨냐면, 초창기에 나눌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눴거든요. 직접성이 높다, 중간이다, 낮다 이렇게 나눠놓고 이 사람이 표를 제시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또 직접수단과 간접수단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요.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는 보험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바로 간접수단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게 좋아요? 간접수단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걸 전혀 안 고쳐놓은 겁니다. 살라몬이 제시한 대로. 살라몬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표를 제시하고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를 제시했어요. 근데 7급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7급 시험에서도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바로 보험은 뭐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험은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음표도 좀 쳐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보험은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더라도 의료보험공단은 민간이지 정부가 아니에요. 회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으니까 결국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공기업은요? 여기 공기업 나오는데 여기 공기업은 왜 직접성의 정도가 높습니까? 여기에서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니까.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 이런 걸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은 누구예요?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이 직접성의 정도가 뭐다? 낮다라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것끼리 잘 연결된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2번표로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2번표로는 직접수단이 아닌 것은, 간접수단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9급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7급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 직접성에 대한 것은. 근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직접수단, 간접수단으로 표현해보면 다 간접수단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바우처, 계약이 바로 민간위탁, 가장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의 계약 방식이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그 다음 보조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조세감면, 조세유출 예산이죠. 이 네 개는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수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비교를 통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적 규제는 직접수단이고 사회적 규제는 간접수단이다. 그 다음 정부 지출, 직접 대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것은 직접수단이고 대출 보증은 간접수단이다. 공기업은 직접수단이고 정부 출자기업은 간접수단이다. 그 다음에 그 외로도 벌금이라든지 또는 손해배상, 손해책임법이라고 돼 있죠. 손해보상 이런 것들은 민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수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도 간접수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로 직접수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정부 소비 이런 것들은 직접수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때 일단은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민간위탁은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거고, 그 다음 비교를 해서 공부해야 될 것을 옆에다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그 다음에 직접 대출하고 대출 보증, 그 다음 또 비교했던 게 뭐예요? 바로 공기업하고 정부 출자기업.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직접 민간 위탁은 여기 계약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방식도 있고, 보조금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과 유사한 조세 감면도 있고, 조세 지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외의 것을 여러분들이 외의 것만 몇 가지 정리를 해 나가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예, 그 외의 것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예,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